자, 지난주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좀 짚고 넘어갈 만한 사안들 몇 가지만, 이것은 기본적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혹시 아직도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될 때 액틴, 미오신. 액틴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세포 골격 단백질이었잖아요. 근데 그 액틴 위를 특별하게 이제 옮겨 다니는 운동 단백질이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 그런데 갑자기 근육이 수축이 될 때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 줄어드니까 짧아지니까 그것을 기화로 수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그림들을 여러분들 금방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근육세포, 아닌 다른 세포에서는 원래 이 액틴과 미오신의 관계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틴이라고 하는 길 위에 딱 붙어서 자유롭게 요 미오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 단백질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이제 걸어 다닐 때 뭔가를 이제 항아리처럼 이제 짊어지고 걸어 다니는 거지. 어. 그런데 근육은 얘네들을 좀 희한하게 조직을 시켜놔가지고서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이 미오신들을 전부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밧줄로 꽁꽁 한 군데 묶어놔가지고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이 콩나물 머리처럼 생긴 요것이 깔딱깔딱 움직이는 에너지를 ATP를 한번 소비할 때마다 요것만 움직이는 거지. 원래는 얘네들이 요걸 가지고서 막 이것이 발인양 옮겨 다녔었는데 그 미오신의 헤드가 이제는 내가 끼케 움직여봤자 이렇게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근육에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탁 당기면 얘네들이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원래 주인을 원래 여기에서는 마치 주인 구실을 하는 것이 이 액틴이 갑이고 마치 미오신이 을처럼 보통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기서는. 미오신들이 훨씬 더 큰 등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액틴은 그 미오신의 위에 붙어 있는 조그만 그래서 이 미오신들이 이렇게 탁 당길 때마다 액틴이 샥 움직여 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고. 그 움직일 때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여기. 근육이 이렇게 있다가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 미오신 머리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확 한번 훅 당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 여기가. 그 액틴들이 쭉 밀려가지고서. 액틴들이 원래 길게 이렇게 돼 있다가 미오신들이 쫙 당기니까 마치 여닫이 문처럼 이렇게 스르르 슬라이딩 도어처럼 쫙 당겨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근육 수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짧아지는 이유가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안으로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육 수축의 근본적. 근육계를 따로 우리가 아마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요 질문을 가지고서 최소한 근육의 기본적인 수축을 보려고 했습니다. 식물의 구조와 동물의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왜 나한테 물어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딱 판단을 해야지. 식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겹게 시험 문제를 가지고 고문을 당했으면 이제 그쯤 되면 식물에 대해서 도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담이고.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동물, 일단 조직과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계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옮겨가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식물 쪽으로 가보면 그런 게 없었잖아. 조직에서 갑자기 이상한, 기관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경우가 조직들이 있다가 특수한 조직계라는 게 동물에는 조직계라는 것을 가지지 못하나 없잖아. 근데 식물에서는 조직이 갑자기 특수한 조직들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관다발 조직계, 무슨 뭐 표피 조직계, 뭐 이상한 말로 사기를 쳤잖아. 식물에서는. 그리고선 기관이 끼케야 식물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꽃에 있는 그런 기관들, 열매를 위시한.
그런 거를 기관이라고 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이 구성이 그들의 이제 스킴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특징은 식물에서는 동물처럼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세포밖에 한 세네 가지의 세포를 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는 것이고, 동물에서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다양한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이합집산을 이루어 가지고서 특수한 조직들을 이루는, 그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구조상으로 볼 때. 기능상으로 볼 땐 또 다른 얘기지만 구조를 묻는다고 일단 간주하고, 시간 관계상 내 마음대로. 뭐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게 있다. 그냥 대충 나도 귀로 흘려만 듣다가 누군가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화장품? 이건 또 뭔 사기야? 하고 찾아봤어요, 일부러. 그저께. 그러니까 결국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게 보니까 알고 보니 줄기세포가 밖으로 뿜어내는 어떤 화학물질이 뭔지를, 심지어 줄기세포 원액에서 줄기세포들이 밖으로 분비를 하는 물질을 갖다가 화장품에 갖다 쓰는 것도 아니더만, 하고 줄기세포를 딱 키우고 있을 때, 배양할 때 줄기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분비를 해내는 물질들이 뭔지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인위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서, 당연하지, 줄기세포에 있는 나온 원래 그 천연 분비물을 전부 화장품 재료로 쓰려면 가격이 그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줄기세포가 만들어내는 분비물이니까 우리 피부에 좋을 것이다 라고 화장품으로 이건 거의 사기지, 이건. 줄기세포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뭔가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검증을 해야 될까요? 줄기세포가 분비해내는 그 분비물을 가지고 그거 덕택에 옆에 이웃한 세포가 줄기세포가 아니었는데 얘네들이 이것을 맞고 갑자기 이상해지느냐, 줄기세포처럼 젊어지느냐, 그것을 확인해야 줄기세포의 분비물을 가지고 화장품에 쓰면 우리도 이걸 바르면 갑자기 피부가 재생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이 되는데, 그런 검증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활용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뭐 줄기세포만 항산화 물질이 거기서 분비되나? 나도 항산화 물질 분비한다 뭐 하고 여러 가지 뭐 항산화 물질이 여기저기 뭐 한두 군데야. 뭐 그 정도밖에는 효과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세포가,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동물과 식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식물에 있어서는 식물이 덩치가 커질 때는 근본적으로 주로 일단 만들어낸 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 세포들이 그 각각의 개개인의 세포가 이렇게 마치 물 먹은 하마처럼 쫙 자기들의 부피를 늘려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식물의 이 등치를 키워 나가게 되거든요. 동물은 그렇지 않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시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동물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동물은 이 등치가 커지는 것이 주로 세포 분열을 훨씬 늘려서 세포의 개수를 늘림으로써 이것을 등치를 키워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역시 일일이 모든 동물들을 조사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면 평균적인 코끼리 세포의 이 지름과 쥐의 평균 세포 뭐 지름,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봐야 되지.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뭐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게 흔히들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일종의 선입견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동물은 세포 분열을 통한 세포 수를 늘려서 이 등치를 키운다라고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자, 암에 대해서 이것 역시 왜 좀 갖고 나왔냐면, 이게 원래 1학기 때 세포 주기에서 다뤘어야 되는 내용인데, 뭐 저를 위해서 저도 세포 주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1학기 때 일반 생물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그 세포 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암의 발병 원인은 무엇이냐? 암이 왜 생기느냐? 결국 세포 주기를 활성화시키는 몇 가지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주기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걸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포 주기가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그 세포는 세포 분열을 지금 액티브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 주기가 활발하지 않다. 난 더 이상 세포 주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는 그 세포는 분화가 된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라든가 어린 세포라든가 그런 세포들은 계속해서 분열을, 지금 세포 분열을 막 할 때 그런 세포들은 세포 주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의 전담된 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들이 활성화돼야 세포 분열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공을 해 주는데, 그런데 그 유전자들이 고장나 버리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이것을 한다든가 햇볕아 나를 말려 죽여라 하고 막 쬐다든가 별짓을 뭐 음주를 계속 막 사흘 내내 소주만 계속 태병을 위해서 마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을 막 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재수 없게 세포 주기를 이렇게 전담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걔네들이 원래 가만히 있어라 할 때 얘네들이 그냥 막 나대는 거지. 마치 자동차의 엑셀은 밟아야만 차가 움직이는데 밟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탁 붙어가지고서 그냥 쭉 막 나가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암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그렇게 일단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암에 대해서 마치 자동차 급발진처럼 엑셀이 이렇게 딱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서 이거 왜 이래 막 할 때에도 그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라고 하는 몇 가지 유전자들이 있어서 걔네들만 튼튼하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난동을 광분해서, 돌연변이 때문에 광분해서 막 세포 주기를 막 돌려도 나대지 마라 하면서 딱 한 번에 제압을 해버리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의 자동차 브레이크 역할을 정말로 해주는 거예요. 딱 밟으면 그냥 딱 차가 서버리는. 그런데 문제는 걔네들도 돌연변이가 생겨서 고장을 날 수 있지. 그럼 걔네들까지 돌연변이가 생겨서 고장이 나버리면 이젠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는 거지. 최후의 보루인데 걔네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암은 그냥 계속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주기가 계속해서 돌아가니까 적당히 해라 하고 끊어야 되는데 얘가 적당히 할 줄 모르고 그냥 막 나가는 애들이 암세포거든요. 계속.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종양, 특히 종양 중에서도 양성 종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악성 종양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이. 양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양성 종양의 평은 조금 그다지 악성이 아닌 그런 종양들은 자기가 발생한 자리에서 조용히 좀 커지다가 말거나 하는데, 악성 종양이 된다는 얘기는 혈액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 이사 가자 하고 몇몇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혈액을 통해 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서 다시 정착을 해서 막 퍼져 나가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종양들은 전부 악성 종양이 돼서 컨트롤하기가 매우 힘들지. 상피 조직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어나겠지 뭐. 암이 상피 조직이나 뭐나. 결국 지난 생일에 봤던 그런 상피 조직에 발생하는 암들의 대표적인 피부암, 폐암,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암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암들이 상피 조직 계통의 그런 조직이 이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원인에 의해서 망가져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계속적인 세포 분열을, 멈추지 않는 세포 분화를 더 이상 할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콩팥의 줄기세포와 왜 혈액 줄기세포, 조혈무 세포가 왜 콩팥에 있는 것과 뼈 안에 있는 골수에 있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런 질문인데, 엑스레이 생각을 해보면 엑스레이 찍을 때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뼈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뼈가 보일까? X선은 소프트한 티슈들은 다 통과를 해버린다는 얘기인지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뼈는 못 뚫고 나가니까 X선이 튕겨나가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뼈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통과를 한다는 얘기는 그 강력한 X선 같은 강력한 광선이 X선, 우주선, 자외선 다 그 같은 계통이 적외선은 우리가 안 위험한 선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선이기 때문에 적외선은 무시쳐도 되는데 자외선 같은 경우가 X선처럼 에너지가 매우 많아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뼈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골수가 보호가 되겠죠? 얘네들은 콩팥에 있으면 엑스레이 찍을 때 콩팥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지. 줄기세포끼리 연결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줄기세포를 이것도 혈액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백혈병 같은 것들 어떻게 고치겠어요? 근본적으로 가장 싹 깔끔하게 그런 백혈병 같은 그런 혈액암 같은 것을 고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아예 그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정상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를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기술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대충 여러 가지 문제로 있겠죠. 알겠죠. 특히 서로 면역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부작용 가장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바로 그러한 면역 거부 반응. 남의 것을 갖다가 여기다 심었을 때 이게 내게 아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반응이 우리의 생존 하나의 반응으로서 진화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까다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그림을 이게 아니라 일단 이 관계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처음에 배아 줄기세포가 얘네들을 일단 만들어내는 분화를 이렇게 시키는 원인을 제공을 하면 각각의 이렇게 분화가 된 그 영역에서 새로운 계통의 줄기세포가 생겨난다고 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성체 줄기세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맞아요. 다시 말해서 성체 줄기세포들은 전부 다 원래 근본을 따지고 보면 배아 줄기세포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보면 그게 맞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서 왜 재생이 안 되냐? 상피 줄기세포가 있는데 왜 우리는 도령혈처럼 재생이 안 되냐? 피부만 재생하면 뭐예요? 뼈가 재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뼈 없는 도령형 팔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이 같이 재생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잘 연구를 해서 이렇게 알아낸다면 우리도 도령령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자, 이 소장에서는 일단 위에서 단백질들은 거의 대부분 소화를 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 분해가 되지 않는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있다면 소장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 사살을 할 것이고 사실은 소장에서 이제 소화돼서 흡수되는 요 부위가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위에서 이제 소화가 돼서 내려와서 소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여기서 빼가야 되는 거죠. 사실 대장에서는 더 이상 그냥 물만 빼가고 나머지 노폐물들을 준비해서 배설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대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더 흡수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소화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그러니까 가장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문제는 요 유미즙이 위에서 이렇게 건네진 유미즙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뜨거잖아 지금 엄청난 산성 물질이죠. 그것을 무조건 여과 없이 소장한테
무책임하게 이렇게 넘겨버리면 아무런 보호가 돼 있지 않은 소장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중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조 기관들이 그런 걸 다 준비를 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자액 같은 것을 분비를 해서 이런 것을 중화시킨다든가 하고, 또 여기저기서 쓸개즙 원래 간에서 만들어서 너 잠깐 보관해 두어라는 건데, 이제 지가 모든 광은 다 내고 있는 거죠. 쓸개즙이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쨌든 다 소화 효소들을 가지고 있는, 특히 지방 효소는 이제 이 소장에서 주로 전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도 물론 하고 단백질도 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공동 작업을 벌여 가지고서 이제 장에서의 소화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적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흡수를 이제 시켜야 되니까 소장벽들은 표면적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로서의 소장벽은 훨씬 더 이 소위 말하는 그 주름이 많이 발달이 돼 있을 것이고, 자, 이쯤에서 항상 소장에서 이제 결국 영양분들은 전부 다 최종적으로 끝을 낸다, 흡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요즘은 효소식품이라는 것을 뭐 그다지, 근데 아직도 방송에서 효소식품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고, 그래서 효소식품? 특히 뭐라고, 이건 거의 한 10년도 전에, 2011년이니까 10년도 넘었네. 11, 메이저 신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얘기 안 할 건 뭐 있어. 조선일보라는 신문에서 이걸 기사를 딱 낸 거예요. 뭐라고 냈냐면, 효소식품을 바르게 알자고 해서 기사예요, 기사. 선전이 아니라, 광고가 아니라 기사야, 신문 기사. 작은 깨알 글씨니까 잘 읽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다, 효소가. 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팩트를 페이크와 섞어가지고서 그 팩트에 근거해서 이 페이크를 같이 묻어나가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제일 문제지. 가짜뉴스가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종의 어떤 근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나머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같이 첨가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만드는 게 가짜 뉴스인데, 따지면 이거 이게 엄연한 가짜 뉴스지, 이런 거에 바로. 그래서 효소는 중요하다, 팩트지, 당연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공포 마케팅을. 근데 네가 늙어가면은 효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효소가 줄어들게 되면 넌 노화. 결국 네가 노화가 되는 원인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노화. 그걸 해가지고, 늙으면 좀 어때? 그냥 가만 냅둬, 늙게. 뭘 그렇게 젊어지려고 기를 쓰는지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젊어지려면 효소를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 왜 효소가 없느냐? 효소 양이 줄어드는데 효소를 다시 복구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지. 효소와 젊음. 효소 이꼴 젊음이라는 이상 공식을. 그게 아니지. 효소가 젊으면 아니지. 무슨 소리야. 어쨌든 젊을 때 효소들의 활성이 왕성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효소 이꼴 젊으면 아니잖아. 근데 그래놓고 효소를 어떻게 하면 다시 복구시킬래? 음식이 보약이다. 음식으로 효소를 복구시킬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만 딱 나왔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딱 이거 개소리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왜? 효소는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네가 아무리 먹어봤자 음식이라며, 음식으로 효소를 섭취해? 그럼 걔네들은 전부 아미노산으로 전부 분해가 돼가지고 장렬하게 분해돼서 네 몸으로 들어갈 텐데, 걔네들이 무슨 효소를 한다는 것이? 걔네들이 무슨 뭐 건담 로봇도 아니고 들어가서 갑자기 다시 딱 합성돼갖고 와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끝이잖아, 끝. 근데 이거를 다 망각하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너는 네 효소를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걸로 거짓말을 막 해가는 거지. 참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무슨 식품 전문가들은 간혹 가다가 방송에서
효소식품을 가지고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해. 그것이 마치 있는 것이냐. 효소식품. 자, 거기서 확실하게 아는 거. 효소는 단백질이잖아. 그럼 이건 끝이잖아, 끝. 그래서 어떠한 효소도 음식물을 통해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네가 어떤 효소가 필요하다면은 딱 한 군데 네가 부탁할 거는 얘한테 네 유전자한테 가서 제발 좀 이 효소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나는 그 방법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밖에서 네가 무슨 효소를 먹어가지고 이제 된다는 얘기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를 더 결부시키냐 하면은 효소하고 산소를 또 결부시켜요.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몸에 산소가 풍부해져서 네가 젊어진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몸에 산소가 많으면은 산소 부족이 만병의 원인이 아니라 산소 공급을 왜 산소 부족이 만병의 원인이 될까요? 산소가 왜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산소가 우리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 ATP 합성하는 데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산소 부족이라는 얘기는 에너지를 훨씬 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왜 우리가 숨 막히면 죽습니까? 에너지 못 만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산소를 막 갖다가 부으면은 음식을 통해서 산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산소 부족은 호흡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이 원활하게 피 속에서 잘 돌아가야 결국 산소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에 걸로 어떻게 산소 부족을 해결해요? 유일한 얘기는 ATP 때문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하고 채소가 산소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채소는 산소를 많이 뿜어내지 걔네들이 광합성을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산소는 뭐예요? 똥이야.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혀 아닌 것이지. 오히려 산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은 뭐야? 레드밋을 먹어야지. 피가 철철철철 흘러지는 그런 고기를 먹어야 고기에 산소가 풍부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모글로빈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왜 빨간 레드밋이 시뻘개요? 피 때문에 그래. 피가 왜 뻘게? 헤모글로빈이 철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빨간색인 거 아니에요.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놓치게 되면 걔는 빨간색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산소가 그렇게 산소가 오매불만 그립다면 고기를 많이 드세요. 빨간 고기. 닭고기 말고. 그래서 효소 가득한 음식 섭취로 몸속 효소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 무슨 박사까지 이렇게 들먹이면서 이게 웬 박사가 나참. 그래서 그만. 내가 거기까지 그래서 효소가 사실은 효소식품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호도하는 이유는 요것과 혼동을 시키는 거지. 발효식품. 한자로 비슷하거든. 효소의 효자와 발효의 효자가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효소식품을 마치 발효식품들을 효소식품으로 거짓말을 해갖고 발효식품 좋지 몸에 다른 이유로 발효 과정에서 만드는 그 2차 대사 물질들 때문에 몸에 좋은 거지. 걔네들이 무슨 어떤 효소를 만들어내가지고 좋은 건 절대 아니라는 다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혹시라도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냥 슬쩍 비웃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이게 마지막이 되려나? 그래서 대장에서의 소화작용은 일종의 물 흡수지, 물을 재흡수. 그래서 더 이상 쓸데없이 물을 유실하지 않도록 해서 그 다음에 물을 적당히 좀 빼줘야 우리가 이제 대변을 준비를 할 때 대변이 너무 그다지 불편한 어느 정도 딱딱해야 이것이 대변이 원활하게 처리가 될 테니까 그런 얘기고. 그래서 대장에 사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다른 2차적인 대사 물질들 그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현재 점점 계속 밝혀지고 있는 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과 뇌와의 어떤 직접적인 교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라 라는 것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이 어떤 화학적인 신호를 전달을 해줘갖고, 이 신호 전달이나 서로 간의 교신, 신호를 교신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난 중간고사에서 봤던 그것처럼 공생관계에 있는 어떤 두 생명체가 서로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서 신호 교신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뇌에서 어떤 활성을 장내 미생물이 컨트롤하고, 또 따라서 그러한 물질이 분비가 되면 그 덕택에 또 장내 미생물도 그것에 의한 어떤 이득을 보고 하는 서로 윈윈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모든 건강 상태가 총체적으로 나빠지게 된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야 도대체?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사람, 개개인, 나 자신을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더 이상 어디까지를 해야 나 자신인 것인지가 좀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나 온전한 나 자신을 정의를 할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장내 미생물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얘네들을 싹 다 빼버리면 내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거지. 다시 말해서 절대로 우리는 개인의 수준에서도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 이렇게 더불어서, 심지어 이런 미생물들과도 원활하게 잘 더불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충수, 맹장이라고 하는 충수가 좀 전에 얘기한 요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살았던 적이 있다고 확인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이상 아무도 안 살지만, 뭔가는 모르지만 이거를 떼버리면 면역이 확 떨어지는 걸 보면 여기에 뭔가 면역 기능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다 먹음직스러운 달달한 거 땡길 때 이런 거 하나에다 커피 한 잔 먹으면 좋겠지. 옛날에는 좀 더 어렸을 때는 내가 이런 단 음식은 쳐다도 보기 싫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장성해지니까 단 게 좀 땡길 때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왜 맛있는 음식이란 거는 이렇게 아주 달거나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옛날부터 우리가 원시인이었던 시절에 습득한 유전자에 각인된 그 어떠한 환경 조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먹지 않으면 내가 언제 또 먹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 먹을 게 있을 때 최대한으로 내가 많이 영양가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섭취해 두는 것이 나한테는 제일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자손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에 각인이 됐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명한 말로 feast와 famine이라고 하는, 아주 배불리 먹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하는 둘 중에 아주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그 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맛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따지면 전부 그런 식으로 허상. 근데 이것이, 그러한 습성이 사실은 현대인들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부담이 돼 온 거지.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현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생리 현상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는 생리 현상 때문에 쉽게 비만이 되어버리는, 선진국의 비만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이유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된 건 꽤 오래됐죠. 그런데 이 렙틴에 관해서는 사실 최신 연구가 사실 많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은 꽤 오래된 스토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사람들한테 매우 큰 희망을 가져다 주긴 했었죠. 왜냐하면 요 호르몬이 비만을, 식욕을 통제를 해가지고서 비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으로 G 연구에서 밝혀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렙틴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식욕을 억제를 하는 기능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G는, 그러니까 이 양 옆에 있는 두 G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쪽은 뭔가 고장났을까? 렙틴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약간 후덕한 G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서 이 결과에서 결국 연구자들이, 여기에 관여된 연구자들이 일단 신받다 하는 순간적으로 이제 대박, 나는 이제 돈박석에 올랐다라고. 비만 시장이 얼마짜리야 이게. 그러니까 렙틴만 가지고, 이 렙틴을 가지고 렙틴을 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럴 때 이제 가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게 되면, 렙틴을 알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렙틴을 이제 뭐 다이어트 제로 전부 주면 렙틴만 먹으면은 살이 쪽쪽쪽쪽 빠지고 뭐 하는 것을 상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무참히도 그 상상은 이제 깨졌겠지만, 그래서 사람에게는 효과가 완전히 쥐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고, 뭐 요즘은 비만을 무슨 렙틴으로 조절하겠다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만을 정복하는 것도 사실은 더 이상 시간 문제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렙틴이 한때 이러한 희망을 줬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한계가 있더라. 렙틴만,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쥐보다는 사람이 조금 더 복잡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렙틴 혼자서 이것을 조절하지 않고 뭔가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당뇨약이 갑자기 기적의 비만 억제제가 요즘 갑자기 되어버리고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렙틴은 이제 비만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되려나? 그 대척점에 있는 또 한 가지의 영양에 관한 사안이, 이것은 이제 GMO를 만드는, 식물 GMO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는 하나의 성공 사례이긴 한데, 워낙 GMO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론,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봐라 하고, 우리 이런 것도 한다 하고 하는 골든 라이스라고 하는, 뭐냐면 쌀에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쌀을 원래 야생 쌀에는 제대로 된 영양의 밸런스가 제대로 돼 있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쌀의 생산성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선택적인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먹는 쌀에는 비타민 A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에는 비타민 A를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가 요 전구체만 있으면 프로비타민 아니면 베타카로틴, 당근에 많잖아요. 그 베타카로틴을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것을 비타민 A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얼마든지 충분히 영양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쌀에는 그게 없어. 베타카로틴이 없는 거라. 왜 없냐? 그러니까 유전자를 잃어버렸어, 쌀에. 어쩌다가 보니까 유전자를 그냥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근데 그 뭐가 문제야? 비타민 A, 쌀엔 비타민 B가 풍부하니까 그냥 B만 먹어. 비타민 A는 당근 먹으면 되잖아. 생선 먹거나 우유 먹어. 그러면 되지 사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풍부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제3세계라고 하는 약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쌀밖에 먹을 게 없거든. 다른 간식이 없는데. 근데 쌀에 비타민 A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면, 그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런 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하고 이제 건강 걱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쌀에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러니까 쌀에는 비타민 A를 만드는 유전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딴 데서 수입을 해와야지. 그래서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만들 수 있는 요 효소, 유전자들을 딴 데서 세균에서 가져오고 수선화해서 가져오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것이 이제 골든 라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외부의 유전자를 여기다 삽입을 해서 그게 전형적인 GMO 기술의 정수인 거죠. GMO 기술이라는 얘기는 외부의 유전자를 여기다가 심지어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외부의 유전자가 여기서 만들어지도록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건데 뭐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이런 위험한 유전자를 이 안에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데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막 이거 퍼뜨리면 어쩌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가 있긴 하나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논쟁할 자리는 아니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골든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외에는 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잡한 유전자들을 이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동네 애들이 제일 심각하다. 얘네들은 뭐 골든 라이스 먹여야 돼. 뭐 이런 얘기지 뭐.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학에서 이것을 연구하던 분이 단박에 이런 연구를 한다는 입소문을 타니까 회사에서 모셔가 가지고서 이제 종자 회사 있잖아요. 몬산토라고 옛날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종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GMO 전문의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하게 해가지고서 결국 나중에 회사에 소유물이 되긴 했으나요. 특허가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긴 한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 쌀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골든 라이스도 버전 1이 있고 이게 1이겠죠. 이게 2예요. 점점 갈수록 점점 홍당무가 돼가지고 쌀의 색깔이 그만큼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쌀들은 주로 원래 이 쌀을 가만히 또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쌀이 아니지 얘네들. 쌀이 날아다니는 쌀이잖아요. 저 중국 저 동남아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 있는 그 쌀들. 우리의 쌀은 똥똥하잖아요. 이런 똥똥한 쌀. 그러니까 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품종이 자포니카라고 하는 기분 나쁘게 자포니카예요. 품종이. 자포니카라고 하는 품종. 우리가 먹는 쌀. 찰기가 있고 똥똥한. 그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길쭉하면서 볶음밥 하는데 주로 이제 날아다니는 쌀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인디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둘이. 근데 왜 이 골든 라이스는 일단 처음에 인디카에다가 왜? 저 동네에서 그 골든 라이스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동네에서는 전부 이걸 먹거든, 인디카를. 여기다 자포니카 쌀 갖다가 우리가 이 쌀 못 먹겠다고 하는 것처럼 저 동네 사람들은 이 쌀 도저히 못 먹어. 이게 무슨 쌀이야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에 만들었다는 그런 뭐 얘기이고. 끝났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자, 이거 한 가지 중요한 점 이래놓고 특허를 물론 이 회사에서 가지긴 했으나 조금 이제 좀 착한 척 하느라고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이 쌀을 저 제3세계 개발도상국의 농부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먹을 그러니까 이걸 팔아먹을 외국에 수출하고 팔아먹을 용도가 아니라 니들이 생산해서 니들끼리 먹을 용도라면 절대로 특허권을 우리가 클레임하지 않겠다. 특허 걱정 없이 마음대로 써라. 우리가 갖다 줄게 하는 우리 착하지 하고 자 이거 봐라. 우리가 유전 GMO를 써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매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렙틴의 경우와 이 골든 라이스의 경우는 마치 극명한 한쪽은 비만의 이제 과도 영양 때문에 생긴 비만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영양의 결핍 때문에 문제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야 되겠네. 자.